워커테일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화가 생생하게 펼쳐지는 채널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그녀는 겨우 19세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단 한 번도 함께 해본 적이 없었고 75세가 된 억만장자 셰이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밤, 그는 단지 결혼을 형식적으로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실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적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절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다음에 듣게 될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겨우 19세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와이너리를 구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말없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제안은 공식적이고 현실적이며 어떤 딸도 치러서는 안 될 대가를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나이든 억만장자 셰이크는 젊은 신부를 얻는 대가로 가족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델도 배우도 아닌 예의 바르고 겸손한 존경받는 한국 가문 출신의 소녀. 변호사는 그가 찾는 건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라며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금색 도장, 국제 스탬프, 프랑스어와 아랍어로 된 조건들. 하지만 이 모든 형식 뒤에는 그녀가 즉시 이해한 본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 팔려갔습니다. 사업을 위해, 구원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녀는 반항하고 울고 소리치며 도망치겠다고 했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건 순전히 상징적인 결혼일 뿐이야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단지 동반자가 필요할 뿐이야.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제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중재자는 모로코에서 온 대표였습니다. 가족은 즉시 재정적 보호를 받았고 빚은 멈췄으며 와이너리는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마라케시로 가는 비행기는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홀로 떠났고 새로운 삶의 장이 시작되는지 끝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계약의 침묵, 부모의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마음속에 품은 침묵. 침묵, 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원하지 않았던 남자. 모로코에 도착하자 그녀는 축하 속에 맞이되었습니다. 검은색 장갑차, 말없는 운전기사, 호화로운 호텔. 그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선물이 아니라 준비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활기찬 도시, 제주도의 푸른 바다, 한라산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이든 남자와 결혼하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태평할 수 있을까? 결혼식 전날 저녁, 셰이크의 궁전에 도착한 그녀는 한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당신을 매우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만남? 어떤 만남? 더 많은 만남.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나? 그녀는 모든 것이 서류 작업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그것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호사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홀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동침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궁전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한 침묵이 아니라 압박감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수들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손에는 하얀 드레스와 부드러운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특별한 날이에요, 부인. 멋진 날이죠? 그녀는 웃거나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실크 드레스, 목에 걸린 진주, 귀 뒤에 뿌려진 은은한 향수. 거울 속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신부였지만 속으로는 상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식홀은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손님은 적었고 모두 정장 차림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대사, 변호사, 외교관들, 친척은 없었고 그녀를 안아주는 사람도 딸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홀 중앙에는 신랑 타리크 입은 라시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 의상을 입고 검은 터번을 쓰고 자신감과 힘,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오랫동안 갈망했던 젊고 순결한 한국인 배우자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아내들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았던 더 이상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타리크는 신선함, 젊음, 복종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의식 진행자의 말을 삼켰고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된 공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대로만 대답했고 더 이상 읽지 않은 서류에 서명하고 반지와 축복,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셰이크가 다가와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들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구나라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해질녘, 그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무거운 문, 두꺼운 커튼, 고요한 안뜰을 지나쳤습니다. 하녀가 금빛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부인의 공간입니다. 민서 부인. 타리크 씨는 어디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관습에 따라 나중에 나타나실 겁니다. 문이 닫히고 호화로운 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방은 넓었지만 차갑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실내는 화려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금색 가구, 무거운 커튼, 침대 앞에 커다란 거울, 모든 것이 전신의 압박을 위해 설계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격렬히 뛰었으며 다리는 얼어붙고 무릎 위에 손은 떨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2명의 하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밤을 위해 준비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녀는 대답도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여인들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조를 준비하고 얇고 거의 투명한 천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드레스가 아니라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타리크 씨가 곧 도착하실 겁니다. 한 명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관습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관습,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녀는 희생제이엘인 하드드 욕조에 들어갔고 말없이 몸을 씻고 곡선을 드러내고 다리를 노출하는 가볍고 거의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치를 가릴 시트도 숨 쉴 공기도 없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타리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굶주린 듯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그녀 앞에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놀라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명령조였습니다. 옷을 벗어. 침묵. 지금 내 것을 보고 싶어. 그녀는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실크 끈을 풀었습니다. 천은 어깨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알몸으로 서 있었고 눈은 아래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올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리를 벌려 첫날 밤 내 아내가 해야 하듯이. 다시 말하게 하지 마. 그녀는 천천히 누웠고 얼굴을 벽으로 돌렸습니다. 심장은 공포로 조여들었습니다. 타리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누웠습니다.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로 꺼졌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통이 심할 거야. 움직이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 원한다면 시트를 물어. 하지만 내가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외면한 채였지만 근육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욕망과 권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넌 이걸 받아들일 거야. 저항 없이 싸움 없이 열릴 거야. 넌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니 끝까지 모든 걸 견딜 거야. 민서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었습니다. 마루대 영혼이 몸을 떠난 듯 했습니다. 타리크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내려갔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목에 얼굴을 대고 그녀의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둘러. 빨리 너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의 호흡이 멈췄고 눈이 커지더니 뒤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안의 빛이 꺼진 듯 그의 몸은 처음에 긴장했다가 얼어붙었고 다음 순간 무겁게 축 늘어졌습니다. 생기가 없는 마치 안에 무언가가 갑자기 꺼진 듯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의 무게, 어깨에 놓인 그의 머리, 배에 던져진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 타리크. 그녀는 거의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그의 몸을 조금 움직였을 뿐 그의 접촉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숨으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녀들이 달려들어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뒤따랐습니다. 한 명이 셰이크의 몸을 급히 끌어냈고 다른 한 명은 시트로 그를 덮었습니다. 방은 소란으로 변했습니다. 의사들이 불려왔고 아랍어로 된 명령, 빠른 발소리, 복도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트에 쌓인 채 창백하고 완전한 충격 상태로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울지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끔찍한 공허함만 느꼈고 마치 현실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타리크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기계에 연결되었으며 반응이 없었고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궁전에 갇혀 외부 세계와의 접촉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그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것인 듯 그러던 어느 무더운 아침 하녀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타리크 씨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언장,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 그의 아내가 부분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그녀도 결코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카메라나 말 없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단지 짧은 의식, 경비원들의 동행, 그리고 완전한 침묵. 그녀는 그의 법적 아내이자 미망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허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셰이크의 변호사가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서류 폴더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유언장이 오늘 아침 개봉되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고 그것이 보상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계약에 따르면 상속권이 발효되려면 결혼이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고 타리크는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침묵. 하지만 누구도 다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셰이크는 그녀가 그의 재산, 부동산, 주식, 그리고 모로코 상속법에 따른 평생 수당의 일부를 받도록 개인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고려된 최종 결정, 선물 또는 함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넌 내 성을 지닐 거야. 사랑이 있든 없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셰이크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정보 유출, 그녀의 출신을 의심하는 기사, 마법, 유혹, 탐욕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영향력 있는 남자를 유혹해 그의 재산을 차지한 듯 헤드라인은 외쳤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 단 3개월 만에 백만장자 미망인,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논평을 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인 모습을 피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표적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셰이크의 가족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프고 약했고 압박에 취약했으며 그녀가 그의 취약함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건 유산이 아니야, 치욕이야. 타리크의 큰딸 중 한 명이 두바이 TV 채널에서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정당하게 우리 것이었던 것을 훔쳤어. 하지만 2주 후 전해진 소식만큼 긴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없었습니다. 자이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국제법 슈에부를 졸업한 막내 아들로 5년 넘게 행방불명이었던 교활하고 조용하며 위험한 인물.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TV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문이 닫힌 방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7년이 흘렀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이제 한국 제주도의 한라산 기슭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 두꺼운 커튼, 울타리가 있는 소박한 정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파티도, 언론도,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유산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압박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냉정하고 계산적이라고 여겼고 다른 이들은 그녀를 영리한 피해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죽음, 유언장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경호원을 두었고 그들은 헌신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기자들, 호기심 많은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늘 유령이 곁에 있는 듯 불안한 눈빛과 지친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거나 베란다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둠 속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얼어붙을 뿐, 그리고 이 고요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자이르 이븐 라시드, 타리크의 상속자,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 검은 눈동자, 타고난 고귀함을 지닌 남자. 그는 35살이었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사막의 피가 흘렀지만 런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신중하고 지적이며 5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7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오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유언장 발표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그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침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의 심장부의 숨은 접근 불가하고 손댈 수 없는 부유한 여인. 자이르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19살 소녀와 함께 죽은 늙은 타리크, 그리고 그의 재산 일부를 받은 그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부당해 보였습니다. 맑은 아침, 그가 처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 차를 빌려 포도밭을 지나는 길을 따라 홀로 출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밝은 색 셔츠, 단정한 바지, 비싸지만 과시하지 않는 시계를 착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경호원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창문을 내리고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도움을 드릴까요? 경호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민서 양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이르가 단단한 억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자이르입니다. 이븐 라시드. 경호원은 침을 삼키고 급히 벨을 누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답니다. 자이르는 고개만 끄덕이고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차를 후진해 떠났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평범한 방문으로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경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답을 원한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대문에서의 이상한 기운, 공기 중 미세한 긴장감. 그녀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자이르는 3km 떨어진 호텔의 가명으로 체크인했습니다. 그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녀가 빵을 사는 곳, 경호원이 교대하는 시간, 그녀가 정원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완전히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시간을 표시하고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신중히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멀게 느껴졌지만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해 보였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죄책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그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까요? 처음으로 자이르는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양손으로 잡고 남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어깨는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모험가의 행동과는 달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그녀를 가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고르며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자이르는 다가가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눈앞에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진짜 지뢰밭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방문이 실패로 끝난 후 그는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침착하고 계산적으로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빵집, 같은 슈퍼마켓, 그녀가 저녁에 걷던 같은 길.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가 보지 않는 척할 때에도 하지만 그녀는 경호원이나 이웃, 심지어 자신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 자이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면도한 얼굴, 소매를 걷어 올린 흰 셔츠, 가벼운 재킷, 반짝이는 구두.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호원이 그를 막으려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메라도 고소도 없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침묵. 경호원이 천천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자이르는 다투지 않고 돌아서 떠났지만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그가 정말 답을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라벤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이르가 울타리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네요.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덤불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끄고 몇 초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뭘 알고 싶은 건가요?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이르는 울타리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과 내 아버지 사이에 어떤 로맨스가 있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도 짜증도 없이 그저 침묵. 그를 만졌나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당신을 만졌나요?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자이르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서 있었고 마치 속으로 숫자를 세는 듯 했습니다. 10개야. 그리고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제안한 건가요? 그녀는 호스를 놓았습니다. 다 끝났나요? 지금까지는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는 한 발짝 물러나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그는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 바구니를 두고 갔습니다. 과일 몇 개, 민트차, 그리고 엽서가 담긴 봉투. 당신을 겁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이르가 썼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그녀는 바구니를 간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에는 짧고 거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의 고개 끄덕임, 날씨에 대한 가벼운 대화,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머무는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에서 자이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관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고통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비난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연히 그날 자이르는 법적 문제를 처리하러 서울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민서가 모든 질문, 시선,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에 지쳤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세상 전체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우연히 리셉셔니스트와 한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그 여성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놀랄 일도 아니지. 그녀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일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었다던데? 순결하게 남아있다고 하던데. 자이르가 멈췄습니다. 여성들이 그를 알아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들을 줄 몰랐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지? 그가 물었습니다. 시신을 검사한 간호사요. 깨끗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자이르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가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허락했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시트로 몸을 덮고 손에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자신감 있게 다가갔지만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더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는 시선을 돌리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엄청난 차이지. 그럼 아니야? 자이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너를 건드리지 않았어. 공식 결혼이었다는 거지? 그걸 내가 듣길 바라는 거야? 그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벤치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결혼은 공식적이었어. 그걸 듣고 싶었던 거지. 자이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맹세해. 맹세해? 그녀가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한순간, 그리고 자이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의심, 목덜미로 올라오는 홍조. 그녀는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기술을 익혔을 뿐 증명할 건 없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저 그랬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랬다면 그건 과거의 일이야. 자이르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었을 거야. 그걸 상기시킬 필요는 없어. 내가 뭘 잃을지 알아. 그럼 왜 거짓말을 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통과 방어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무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이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점점 커지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접촉을 갈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뜨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척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시간에 꽃에 물을 주고 물을 끓이고 정원의 돌을 밟으며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마치 자신의 침묵 속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전체는 더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사흘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물 바구니도 쪽지도 도발에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도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정고 그가 예고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셔츠는 몸에 꼭 맞았고 재킷은 없었으며 공식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깊이가 있었고 얼굴은 다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테라스에서 그를 보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또 답을 찾으러 왔나요? 그녀가 정원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의심 때문이 아니야.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이르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 헤드라인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신비한 결혼식 밤 후 셰이크의 유산을 받았다. 이걸 퍼뜨린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헤드라인을 처음 보는 듯 읽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전의 모든 줄을 흡수하듯 읽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유리했지.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유언장의 유효성을 증명했어. 내가 아니야.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이익을 받지, 맞지? 그녀의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 더 아팠습니다. 자이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확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넌 거짓말을 했어. 그럼 너는?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즐겼어? 나는 살아남았어. 너는 즐겼어?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넌 그걸 잘해. 정확히 뭘? 침묵하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능력.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기다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멈췄습니다. 그게 다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야? 그녀가 다시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왔지? 진실, 복수, 아니면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말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가까움이 남았습니다. 그는 거의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거의 닿을 듯했습니다. 그의 숨결의 따뜻함이 그들 사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확히 뭐를? 이거. 그가 물러서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팔에 거의 닿았습니다. 거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그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표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넌 나를 미워하지 않지, 민서? 아마 미워해야겠지만 넌 미워하지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정원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디를 봐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탕헤르 집무실은 수년간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도 거기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이르가 들어갔습니다. 먼지, 가죽, 그리고 왁스 냄새, 지도, 아랍어로 된 오래된 책들, 서류 더미, 모든 것이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불안한 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폴더를 뒤지던 그는 이중 바닥 서랍 깊은 곳에서 타리크와 관련된 회사 대리인들이 서명한 와이너리 구매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타리크는 붕괴 오래전에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비밀 공동 소유주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파괴했습니다. 자금을 횡령하고 수출을 방해하고 채권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해였습니다. 자이르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몰락을 결혼의 편리한 핑계로 바꿨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자이르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결혼 전 민서의 삶에 대한 사진, 편지 사본, 보고서가 담긴 폴더가 있었습니다. 17, 18세.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박람회에서 그녀는 대학에서도 이미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팔릴 것임을 알기도 전에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오싹한 전율을 느꼈지만 그녀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도된 표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못된 순간에 죽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단계를 정밀하게 계산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자이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조각난 듯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한숨, 억제된 침묵, 날카로운 대답. 그는 그녀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고 동정을 불러일으키려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고 매일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음 아침 자이르는 아버지의 오랜 변호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아무도 결혼의 합법성을 의문하지 않았지? 왜 모두 침묵했지? 셰이크 나칸 사무가 결혼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고인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그의 기억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 누구도 그 수치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당신도 자이르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유산을 받은 것은 배우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이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는 이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파괴한 여인을 해방할 것인가? 매일 민서를 바라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가 아버지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모든 것, 자유롭고 조용히 굽히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이르는 경호원도 예고도 가면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문이 삐걱거리기 전 그의 발소리를 느낀 듯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이 1분 이상 걸렸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며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자이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녀는 그것이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알아, 자이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뺨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선과 턱의 곡선을 따라갔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흥분, 갈증, 그리고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 뒤를 감싸며 그들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의 혀는 자신감 있게 들어왔고 마치 정확한 길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탐닉하며 공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대고 신음했고 고통과 열정 사이의 소리였습니다. 자이르는 그녀의 아래 십술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혀로 그 위를 훑고 다시 한번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머리카락,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에게 끌리며 마치 이 접촉 속에서 녹아내리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긴박함, 고통, 갈증, 두려움, 그리고 굶주림의 키스였습니다. 그가 한치 물러섰을 때 그들의 이마가 맞닿았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민서,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머물러. 그녀가 희미한 방, 틈새로 들어오는 석양빛 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고 그 안에는 로맨스가 없었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오직 숨소리뿐. 자이르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고 눈으로 동의를 묻는 듯 했지만 아직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지를 벗고 속옷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벗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없었고 오직 완전한 헌신만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쇄골, 목선, 가슴 중앙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감 있게 내려갔습니다. 그의 터치는 길을 아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물러섰을 때 그가 멈췄습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쾌락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이르는 그녀를 부드럽게 눕히고 그녀의 허벅지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몸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압박은 억제되고 통제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자이르는 속삭였습니다. 알아.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고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고 시트를 움켜쥐었지만 거절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처음으로 열렸고 신체적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고 서두르지 않고 그녀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느꼈고 그는 그녀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 턱, 입술에 키스하고 가볍게 물고 혀로 훑으며 신음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움직임이었고 점점 자신감이 더해졌으며 그 다음은 끈질겼습니다. 아팠지만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등을 타고 올라가 힘과 욕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이르는 마치 처음 그녀를 보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속해. 그는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는 그녀의 몸이 떨리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며 이유를 알 수 없는 비명이 내가 살아있어라고 외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침묵. 방은 따뜻했고 그들의 몸은 얽혀 있었으며 호흡은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누워 눈을 감았고 처음으로 마음에 짐 없이 하지만 창밖 세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을 바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들은 외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듯 흘렀습니다. 집은 그들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 빵, 정원, 조용한 테라스, 그리고 자이르는 사랑받았습니다. 서로에게 억제된 거의 매일의 필수적인 존재. 그것은 열정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그를 기다렸고 더 따뜻한 몸과 더 차분한 눈빛으로 그들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자주 접촉했고 그들의 언어가 물리적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벽 너머에서는 모든 것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 속삭였습니다. 자이르의 두 형제는 제주도의 오래된 한옥 궁전에 다시 나타났고 그들의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좇았습니다. 그들은 함께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야. 다른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붙잡고 있어. 대화는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이르는 모르는 척했지만 민서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의 나른함, 그 다음은 피로, 그리고 지연. 그녀는 날짜를 세고 다시 세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않았고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약의 저주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잊을 수 없는 조항. 남편 사망 후 1년 이내에 임신하면 아이가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유산을 잃습니다. 하지만 타리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민서는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차리거나 의심하기 시작하거나 검사가 시작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보호, 머물 권리, 그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자이르까지. 어느 무더운 날 그녀는 약간의 출혈을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자신을 가두고 3번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임신했고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있는 선고였습니다. 그날 밤 자이르가 베란다에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넌 멀리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저 피곤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 나 자신 우리에게 지쳤어. 그는 그녀를 밀어붙이지 않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뱃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나오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 다음 날 타리크를 오랫동안 섬겼던 모로코 출신의 가장 나이 많은 하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차 한 잔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들이라면 조용히 유산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임을 깨달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질서, 침묵, 일상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르는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았고 먹더라도 식욕이 없었으며 간신히 삼켰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어두운 눈빛으로 일어났습니다. 3번째, 그녀가 정원에서 뛰쳐나와 손을 입에 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아챘습니다. 저녁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그는 그녀의 배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알아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몸의 모든 선을 자신의 이름처럼 알고 있었고
무언가가 나타나고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무더운 아침, 그는 얇은 잠옷을 입은 그녀를 창가에서 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천이 그녀의 날씬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배 중앙에 약간의 둥근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왔고 그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담요를 두른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습니다. 침묵을 뚫고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언제까지 내게 이걸 숨길 건가? 그녀가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말할 건가, 민서?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 직전이었습니다. 언제? 명백해질 때? 너무 늦었을 때? 두려웠어. 나를? 그가 한 발짝 다가갔고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니면 유산을 잃을까 두려웠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바라봤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이르는 눈을 감고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돌아서서 떠나려는 듯 한 발짝 내디뎠지만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처받은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넌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말하지도 않았어. 침묵도 아파. 민서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 습기가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지? 모든 걸 한 번에 잃는 거. 너 자이르? 내가 마침내 찾은 그 연약한 평화의 조각.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데 의심이 없어. 하지만 네가 이 모든 걸 혼자 겪었다는 게 나를 아프게 해.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벽 밖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침묵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거의 보이지 않는 둥근 곡선이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그 위를 훑으며 마치 내밀한 무언가를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너, 우리를. 하지만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민서는 눈을 감고 그와 한 박자의 숨을 쉬었고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속자도 아들도 아닌 한 남자로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 빨라졌습니다. 시선은 더 잦아졌고 속삭임은 직접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붓자매들은 예고 없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은 그녀가 듣지 못한 척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더 창백해졌고 형태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전직 변호사가 자이르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게 확인된다면 정치적 결과가 따를 거라는 거 알지? 자이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리석 홀은 차갑고 텅 빈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삼촌, 사촌, 형제, 변호사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자이르는 검은 옷을 입고 단호한 눈빛으로 홀로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 이건 내 아이야. 그리고 그녀나 아이를 해치려는 누구든 나를 거쳐야 할 거야. 침묵이 공기에 걸렸습니다. 너희는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 이제 그녀가 머물 것임을 받아들여야 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면의 무거움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지만 실수는 없어.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이 앞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집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자이르는 회의에서 돌아왔고 여전히 단호한 눈빛이었지만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아직 하지 않은 말을 할 시간대지다. 그는 테라스에서 민서를 찾았습니다. 맨발로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넌 아마 나를 미워할 거야. 뭐 때문에?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방식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 때문에. 자이르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에게 너무 적게 준 것에 화가 났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어.
그녀는 놀라 돌아봤지만 그는 그녀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동정 때문에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야. 아이 때문도 체면 때문도 아니야.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자이르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드물고 특별한 미소로. 이제 내가 너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야. 유산이 있든 없든, 이름이 있든 없든, 민서의 목이 메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두려움에 떨며 온 그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그의 이름과 함께 묻으려 했던 그 미망인이 아니야. 나는 소유물도 소문도 아니야. 나는 다 자신에게 속해. 자이르는 침묵하며 다음이 무엇일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 되고 싶어. 자이르가 다가가 그녀의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머물러. 하지만 네가 원할 때만. 나 때문이 아니야. 두려움 때문도 아니야. 그녀는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영혼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약도 반지도 엄숙한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누워 손을 잡은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은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서는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한국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도 증인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집은 겉이 하얗고 파란 셔터가 달린 바다를 향한 베란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침실 2개, 라벤더가 있는 안뜰로 열린 주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안뜰에서 바로 열렸습니다. 자이르의 친구가 초대한 판사가 간단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드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색 튜닉을 입었고 그는 흰 셔츠와 린넨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본 가장 단순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꿈꿀 수 있는 가장 진짜였습니다. 판사가 의식을 마쳤을 때 자이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존경의 의미로 그녀의 입에 키스하고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게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얽혔고 그들의 뇌는 차분했고 말이 필요 없는 모든 것은 눈빛으로 읽혔습니다. 서류 절차는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이르의 가족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서에게 간 유산의 일부를 무효화하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근거로 타리크 사망 후 1년 이내에 임신하면 유산 권리를 잃는다는 유지 조항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싸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타리크의 이름과 관련된 대부분의 재산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지역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오래된 와이너리, 그녀가 고집스럽게 지키고자 한 유일한 역사 조각, 그리고 멀리, 단순하고 자유롭게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이르는 자신의 것만 취했고 그녀의 것을 건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새 집에서 민서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발 아래 차가운 세라믹을 느끼며 바다 소리를 듣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이르는 커피를 내리고 말을 하기 전에 그녀의 배를 쓰다듬고 차분하고 진심으로 키스했습니다. 아이들은 소음, 압박, 두려움 없이 침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날 밤 서두르지 않고 그는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가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지고 눈빛은 차분하며 입술에는 조용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기다렸고 그가 다가왔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첫날 밤이어야 했던 그 밤은 악몽이었어. 두려움, 침묵, 고통. 그건 사랑도 헌신도 아니었어. 내가 아니었어. 자이르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너의 첫 번째가 되게 해. 우리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키스는 말보다 먼저 왔습니다. 뜨겁고 촉촉하고 진짜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집으로 돌아오듯 그녀를 찾았고 혀로, 욕망으로, 경애로. 그들은 쉽게 의식 없이 두려움 없이 함께 누웠습니다. 그들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도 빚도 수치도 없이
민서가 그의 가슴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웠을 때 그는 그녀의 배 위로 손을 훑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넌 내 아내, 하대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내 인생의 사랑이야. 그녀는 가득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첫 번째 선택이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벨을 켜주세요. 여기 사랑과 로맨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고통이 새 출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 출발은 이야기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는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삶을 구원하며 끝납니다. 인정할 방법을 몰랐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두려웠어.